자, 반야부라고 하는 거는 반야 사상과 관련된 가장 큰 범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경전으로서 총서, 모든 반야부 경전을 다 집대성해 놓은 걸로 600권짜리 대반야경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개의 이제 낱낱 유닛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소녀시대로 얘기하면 소녀시대 9명, 예를 들면 9명. 하지만 그 중에서는 개별 유닛으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누가 솔로 나왔다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솔로로 나오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반강반야경, 여러 가지 반야경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솔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금강반야경. 금강반야경. 그래서 금강반야경은 577권째고, 여기 제가 이제 그 정리해 드린 데 보면 금강반야경이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역이 5가지. 원래 금강반야경이 하나가 있고 구마라집 역본이 있고, 그 외에 5가지가 또 다른 번역이 또 있어요. 다른 번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종류가 많다는 뜻은 뭘까요? 인기가 있으니까 번역자가 여러 명 도전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번역본이 여러 개 있는 게 뭘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번역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씩 번역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 번역본이 많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보고 조금 틀려도 대충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걸 또 번역하냐? 귀찮게. 이렇게 했겠지. 저도 시간이 나오면 제가 꼭 번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국유사 번역을 제가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한 20년 전부터 했어. 근데 삼국유사가 번역본이 아마 10몇 종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절판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총 나온 게. 그런데 왜 도전을 해보고 싶으냐 하면 읽어보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자식들 번역 잘못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번역 안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한문은 잘 알지만 불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하면 이게 그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들도 그 시대마다 쓰임들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하겠는데? 물론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느낌으로는 이건 별로 양이 안 차는데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물컹물컹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별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지면 그걸 하겠지. 근데 그건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함부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전부 싹 긁고 거기서 이 사람 번역들의 문제점들을 쭉 잡아내고 플러스로 해서 내게 너네 거보다 더 나아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일이 많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랑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탑상편이라도 번역을 하든지, 지금 뭐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이라도. 제일 불교적으로 중요한 왕력편이나 이런 거는 왕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고, 탑상편이라고 하는 거는 불탑, 부처님 탑하고 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교적 지식이 많이 없으면 번역이 헛발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안 되겠나. 근데 딱 봐도 책이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겁나 많은데 글쎄 잘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본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튼 누군가 불만족스럽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 번역본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번역본이 6가지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생각들이 좀씩 달랐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널리 사람들이 보는 게 구마라집본이죠. 구마라집본. 구마라집본을 보는 이유가 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마라집보는 중국 사람 입맛에 맞도록 개량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피자도 들어오고 햄버거도 들어오고 뭐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화 시키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김치버거도 나오고 불고기 버거도 나오고 불고기 피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이게 피자냐? 이게 햄버거냐? 라는 식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성공한 게 마카롱. 마카롱이 뭐 뚱카롱이 돼서 뭘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두 종류로 일어나거든요. 그 변형이. 한국 사람이 변형시키는 거. 그건 롯데리아가 주도해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맞춰서. 또 하나는 뭐냐면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는 외국 회사가 한국에 잘 팔아먹으려고 변형시키는 거. 이해가 되죠?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라고 보시면 돼요. 구마라집이 서역 사람이니까, 서역 사람이고 인도말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저 중국 사람에게 맞춰서 최적화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잘했대. 그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질곡이 많아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예요. 부모가 다 스님이다. 나 환장하겠네. 그 집 진짜 재밌는 집. 진짜 재밌는 집. 아버지가 원래 그 구자국의 재상집인데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뭐 인도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출가했는데 구자국에 공주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양반 되게 웃긴다. 공주인데 얘가 똑똑하고 몸에 빨간 사마귀가 나면 몸에 빨간 사마귀가 있으면 사마귀가 까만 사마귀잖아요. 빨간 사마귀가 있으면 똑똑한 애를 낳는대.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걔한테 그런 사마귀가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똑똑한 애를 낳을 거야. 뭐 이랬다 얘.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얘가 결혼을 안 한다네. 그러다가 이 구마라집 아버지가 구마염인데 구마염하고 그 출가했는데 그게하고 또 결혼을 한대요. 뭐 그지 같아 내용이.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뭐 출가한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 근데 더 웃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애 낳고 자기가 출가한대 이제는. 야 그러면 처음부터 출가하지. 왜 출가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후려가지고 애를 낳고 이제는 지가 출가한대. 뭐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스님이었다가 스님이 아닌 게 되고 엄마는 아니었다가 스님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엄마가 아무튼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별나요. 더럽게 별나요. 왜?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맘의 원조격이에요. 구마라집을 쭉 유명한 사찰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얘를 출가를 시켜가지고 쭉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켜요. 인도까지. 서역에서 인도 유명한 선생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고. 그래갖고 조기 교육으로 이 사람이 막 머리가 엄청나게 원래 좋았던 사람인데 몰라. 그 구마라집에 대한 걸 보면 사리불이 생각이 나요. 사리불이. 사리불 어머니가 사리불을 잉태하니까 외국어에도 능통해지고 머리가 막 엄청 좋아졌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마라집 어머니도 애를 딱 잉태하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졌대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곡이 많습니다. 나중에 질곡이 많아요. 그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 나라가 구마라집 때문에 나라가 한 나라, 두 나라가 망했으니까 결국은 다
구마라집을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막 이런 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구마라집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험난한 꼴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밑바닥 인생도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광의 양나라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국 사람에게 잘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의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마라집 번역은 의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역들을 해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때만 해도, 구마라집 때만 해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지 불과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번역이 제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중국 사람들에게 맞는 식의 번역. 그러니까 이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취한 자세가 뭐냐면 신약을 의역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식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더 안정이 되고 더 발전이 되면 나중에는 그게 원어 중심으로, 직역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마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을 가보면 간판에 영어 간판은 없었어요. 영어 발음 간판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외국어 간판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이름도, 그러니까 꼭 영어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그냥 써서 간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모르면 간판을 못 읽어요. 이런 거지 같은. 노래도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노래를 보면 그냥 영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짤막짤막하게라도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거꾸로 영어 간판은 없었지만 한문 간판이 있었어요. 한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한자를 넣어서 쓰는 간판이 있었다니까요. 명함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명함을 한문으로 새기는 경우가 없어요. 다 뭐 옆에 병렬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한문 명함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한문 명함 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명함을 받아도 이름을 못 읽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 변화지. 그러니까 한문에서 한글에서 지금 이제 영어가 더 되는 시절이고, 영어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불어도 나오고 뭐 이상한 변형된 얘기들, 히라보가 바뀐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이거 뜻을 찾아보면 야 이게 그런 말이었어?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기도 쉽죠. 그냥 포털에서 이렇게 뜨뜻 눌러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세상이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도 하나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갔고, 이제 나중에는 야훼나 여호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점점점 원어 쪽으로 가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구마라집이 한 거는 뭐냐면 최대한 현지화. 원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지화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감성에 맞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읽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거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도 각 언어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인도 가이드가 나오면 그 인도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사람들이 감흥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의 코드라는 거를 그 사람이 못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만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의 개그 코드도 있는 거고, 그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말만 배워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모르더라도 좀 덜 알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덜 알더라도 한국 사람이 설명하는 게 귀에서 잘 들리지. 구마라집은 구자국이라고 하는 서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최하층을 겪으면서 결국 중국 사람에게 최적화된 코드를 찾아냈어요. 그게 구마라집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고. 그래서 금강경에도 많은 이역들이 존재하지만 6가지 총 구마라집본 외에 5가지, 그러니까 총 6가지가 존재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마라집본이 먹어주는 이유는 구마라집이 번역을 잘해서 중국 사람 입맛에 맞는 번역을 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 스님이 번역의 또 다른 대가인 현장 스님은 직역 중심입니다. 직역 중심.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늘상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직역할 거냐 의역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만들 때는 의역을 해버리고 책 작업을 할 때는 의역을 하고 논문을 쓸 때는 직역을 합니다. 논문은 뜻이 분명한 게 좋고 책은 읽는 사람이 수월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거는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현장 스님은 직역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구말하자면 의역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역과 직역 중에서 어느 게 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의역이 보편성이 훨씬 외연이 훨씬 넓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직역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역한 사람하고 의역한 사람이 둘이 있으면 직역한 사람의 외연이 적기 때문에 의역한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현장 스님도 금강경에 대해서 능당금강부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역이니까.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을 했지만 완전 똑같은 텍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가 땅도 넓고 그리고 이게 구수라는 문화가 있어요. 걔네들이 자꾸 경전을 쓰질 않고 이게 외우는 문화가 있는데 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흔히 이제 거짓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에서는 뭐 외워갖고 전수했는데 그 외우는 것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전수됐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정밀하게 외워도 외운 것이 계속 똑같이 어느 정도 이상 양이 늘어나면 똑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한 100년 정도 지나잖아요. 엄청 윤색됩니다. 조금씩 바뀌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가까운 거리는 출발할 때 1도가 틀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주를, 아니 부산에서 경주를 가. 그러면 1도가 틀렸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1도가 틀리는 게 먼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어먼데 갑니다. 나중에는. 1도 차이가 수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외워서 전승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켜요. 미소한 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나중에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켜 버리거든. 근데 500년 동안 기억에 의존해서 존재했고 그 기억하는 문화들이 인도에 계속 남아 있어서 중국에서 십송률 같은 경우 번역되고 이런 얘기를 보면 암송 번역이에요. 책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암송에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환장하지. 50권짜리 책을 암송 번역이에요. 그게 아무리 기계적으로 잘 외우는 사람이라도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억의 오류를 범하는 거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진장한 문제. 그게 불교학에서 최고 문제점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구마라집하고 현장하고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기한 기본 판본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슷한 동일한 Q자료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갈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한국말하고 비슷한 거지. 우리가 사투리가 조금씩은 있어도 한국 사람은 다 알아듣죠. 그걸 큰 차이라고 느끼진 않아요. 물론 뭐 제주도 방언을 쓴다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가 돼도 뭐 내륙에서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 거는 안 먹히고 직역 중심의 현장은 안 먹히고 구만하집이 먹혔다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조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불교에서 하나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상이 없어야 된대.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나는 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나? 사람이? 깨달은 사람은 나는 개예요. 이렇게 생각하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지. 개는 저건 개야. 저건 코끼리야. 저건 뭐 고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나라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꿈에서도 나는 있어요. 아무리 형태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도 꿈에서도 나는 있어. 1인칭 다. 내가 없는 꿈은 없다니까요. 자유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런데 그게 없어야 깨달은 사람이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딱 들어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였죠. 번역에서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고 번역을 잘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점이 뭔지를.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 말에서 퍼진 게 뭐냐면 아만이 공고하다는 둥, 뭐 아상이 높아서 그걸 아상을 버려야 된다는 둥, 뭐 하심을 해야 된다는 둥.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 완전히 다른 내용. 그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영혼관, 실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전부 불교하고는 다른 결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해서 불교 쪽에서 보면 이단, 안 그러면 다른 종교, 외도들이 주장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얘기하면 불교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이 글자만 보고 번역 그땐 글자만 보고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아니 중생이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나? 깨달은 사람은 사물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사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나? 말 같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구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구나 라고 내가 어렸을 때 딱 느꼈거든요. 왜? 나 오래 산다는 생각이 그때 없었거든. 지금은 오래 산다는 생각이 만연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의료나 보건이나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생활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대체로 뭐 60대, 뭐 70 정도 초반 이 정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오래 산다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골에 오래 산다는 생각 없고 더 내가 벽에다가 내가 싼 걸로다가 난을 치고 칠갑을 하면서 이렇게 똥칠할 때까지 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상태가 매력인 것 같은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 사상 중에 하나가 없는데 벌써 그래서 저게 다 개구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번역을 틀린 건 아닌데 중국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잘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그들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망고를 망고라고 번역했더니 망고가 없으니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 과일인가? 뭐 천도복숭아 같이 저렇게 뭐 신선들이 먹는 음식 필요 없죠. 그런 비슷한 번역이 우담바라죠. 우담바라. 우담바라 뭐 3000년에 한번 핀다는 둥 저기 무슨 절에 뭐 우담바라가 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 인도에는 우담바라 그냥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우담바라를 먹었다는 둥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파먹어. 그러니까 연 파먹듯이 코끼리가 연 뿌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코끼리 우리가 멧돼지가 들어가가지고 농작물 파괴하듯이 코끼리가 연밭을 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담바라도 그냥 존재하는 애예요. 근데 여기에는 없지.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뭐 그리고 뭐 불상에 뭐 우담바라가 폈다는 말 같지도 않은 튤립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튤립을 번역을 하면 처음 보는 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튤립은 천상의 꽃이에요. 뭐 어떤 놈이 그렇게 약을 팔았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몇 천년에 한 번씩 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내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영혼의 실체예요. 불교에는 영혼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보트가라는 독자보, 이게 불교 중에서 불교 안에서 이단으로 몰린, 불교가 원래 이단 논쟁이 없는데 불교 안에서 이단으로 모는 경우가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게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 불교예요. 저 좀 약간 이상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쟤네를 부불법 외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 붙어있는 외도놈의 새끼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외도라고 하는 건 불교하고 다른 밖의 길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안의 길이고 우리는 인사이드고 너네는 아웃사이더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 안에 있는데도 너네는 우리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 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죠. 기독교로 말하면 이단 논쟁이죠. 불교는 이단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 자체를 수긍하고 그리고 집단 전체를 이렇게 가르지 않아요. 불교의 특징이. 그래서 이단 논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특이한 주장을 해요. 그게 이 보트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힌두교에 물들어서 그래요. 이 힌두교하고 바라문교하고 같은 종교인데 바라문교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했고 저게 이제 나중에 불교나 자이나교가 커지면서 쟤네가 좀 밀립니다. 밀리니까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상가를 임대를 내주는데 상가 임대가 잘 안 나가.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일신시켜야겠다. 그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하고 힌두교는 한 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불교 영향을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불교 때문에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아이폰을 만들었어. 근데 갤럭시가 그거를 얍삽하게 꼴짭하게 뒤에 따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더 많이 팔아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지. 좀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근데 그걸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애플은 계속 새로운 생각만 해가지고 창의력이 있어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갤럭시는 계속 따라만 갔느냐?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진 뒤에는 갤럭시는 갤럭시대로의 어떠한 또 다른 걸 만들어내죠. 기술들을 넣죠. 그러면 나중에 애플이 삼성 거를 따라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능은 삼성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거를 또 뺏기고 이제 서로 뺏기는 경지에 이른다니까요. 나중에. 그 서로 뺏기는 경지, 그래서 저 힌두교는 불교나 이런 쪽 영향을 받아서 재편되는 거고 불교가 대항마로 쫙 올라오니까 걔네를 꺾기 위해서 얘네 장점들도 내가 좀 몇 개 갖고 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재편을 시키는 게 힌두교, 바라문교에서 힌두교로 바뀌는 거고 이 독자부는 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힌두교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하대. 왜? 아예 다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개신교가 신천지 싫어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신천지를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쟤네는 우리 계열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비슷한 놈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갖고 사부작 해갖고 자기네 걸 자꾸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사건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개신교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신교가 계속 잡아먹히고 있었거든. 마치 그 뻐꾸기처럼 아니면 연가시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사부작 해가지고 그놈을 오히려 잡아먹고 있었지.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미치겠지. 이게 막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건 해가지고 한 방 먹였지. 이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득달같이 더 일어나서 불교 입장은 신천지를 하든 말든 왜?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얘네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근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른 뭐 종교가 하나 있어. 그래 뭐 저 일제강점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용화교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불교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 미륵이라는 자기가 미륵이라는 운동 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있어.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해주겠는데 저 뭐 춘천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뭐 있어. 그런 야리한 데가 있어. 일제 강점기 때 그 용화교는 아닌데 그런 야리한 거 있어.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이래. 거기 스님은 자기가 부처님이래. 뭐 그런 데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커. 겁나 커. 겁나 커. 본사같이 커. 그런 데들이 있어. 그렇다 치고, 그런 데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도 서치를 하지. 왜? 저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뭐 이렇게 변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뭔 얘기를 늘상 하냐면, 가사만 바꿀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월정사 교무 소임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를 이렇게 하니까 이따시만한 박스가 왔어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택배를 딱 보면 이 주소지를 보면 주소는 적어서 오지만 나를 알면 내 이름을 쓰고 내 전화번호를 써요. 내 핸드폰을. 그럴 거 아니에요? 자연스님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월정사 교무국장 스님 앞 이렇게 해갖고 월정사 전화번호만 있어. 그건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사니까 교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박스도 커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가사가 수십 벌은 돼. 가사가 진짜 수십 벌은 돼. 그러니까 윤달이니까 며칠 전에 윤달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윤달이니까 어떤 절에서 가사불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받아서 각 절로 좀씩 보내줬는가 봐. 몇백 개를 했는가 봐. 최소한 몇백 개.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만 몇십 개가 왔으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조계종이 가사를 특화시켰어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가사는 일반 다른 불교 가사하고 다른 종단 가사하고 다릅니다. 특허 상표 등록 같은 걸 해놔가지고 거기에 마크가 찍혀 있고 그 가사가 다 이름이 쓰여 있어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일반 사찰에서 가사불사 할 수가 없습니다. 통주사에서 내가 전에 가서 가사 만드는 거 보고 저게 가능한가? 나 이랬었거든.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사원이라는 데가 종단에 있고 거기에 가사불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름을 적어내면 그 스님의 법명을 적어내면 그 스님의 법계에 맞춰서 가사 사이즈가 다 달라져요. 거기에 맞춰서 그 이름이 딱 새겨져서 점안을 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 온 가사는 그냥 가사야. 조계종 종단 가사가 당연히 아니에요. 종단 가사는 전부 이름을 박혀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도 없고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누군가 신심 있게 보시를 했을 건데 그 스님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조계종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신도가 스님 공양 올린다고 돈 낸 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그 절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깝깝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A4에다가 글을 쭉 써가지고 우리는 고마운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지금 종단의 이런 규제가 아니고 종단의 방침에 의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다시 보내줬다고요. 쓸 수가 없다니까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가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승복도 바꿔서 요거를 차이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계종 말고 우리나라의 종단이 진짜 수백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조계종이라는 이름만 쓰는 종단도 60개입니다. 약 60개.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고 무슨 불교 조계종도 있고 해동불교 조계종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만 결혼을 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결혼하는 종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결혼한 사람이니까.
옆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인식이 스님은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결혼한 목사한테는 우리가 여자 문제,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인이면 문제가 없잖아요. 같이 다니든 뭘 하든 그게 뭔 문제가 있어요. 신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예 승복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승복 자체를 바꾸자. 뭐 마크를 넣든지 지금 가사처럼 아예 분리시키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우리는 타격을 안 받아요. 뭐 그건 그쪽 일이니까. 근데 스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종단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떤 때는 그게 조계종님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종단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저번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옆집 개가 하도 시끄럽게 하고 뭐 이러니까 그 개를 때려 죽였대.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제복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전부 도매금으로 넘어가. 근데 그거는 조계종도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뭐 나름 또 뭐 그 사람들의 사연도 있겠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층간소음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아우 어떻게 좀 시끄럽다고 사람을 죽였대라고 하지만 또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층간소음 정도로 사람을 죽이냐도 가능한 거고 오죽했으면 사람을 죽일 정도였을까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쌍방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부불법 외도라고 하는 게 불교에 붙어있는 외도, 불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신천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불교도 이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교하고 경쟁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불교랑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팀에도 이걸 넣는 거예요. 금강경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가장 경쟁해야 될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 세력,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팀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가장 충돌하고 있었던 넷을 꼽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이나교, 이제 지바라고 하는 거고, 수자, 아까 오래 산다 제가 얘기했었던,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저거는 또 이게 전체는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영혼 중에서 불변하는 속성이 존재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예요. 불변하는 속성이 있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원 전후에 인도에서 인간 영혼에 불변하지 않는 속성을 주장하는 네 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실체성을 주장해요. 그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윤회는 어떻게 하느냐, 무아윤회거든요. 실체가 없이 윤회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삿된 생각을 가진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금강경의 사상 비판이에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런 생각들이 없죠. 왜? 이건 인도에서 퍼져 있는 얘기들이니까 논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생각해서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죽었다 깨나도 이게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도 이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아윤회하고 아윤회, 유아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 사상이 없으면 뭐 깨달음을 얻는다는 등 뭐 이런 헛소리는 억만 번을 해도 요만큼도 깨달음을 얻을 확률은 없습니다. 왜? 잘못된 번역 속에는 믿음이 있어도 뭐가 결과가 맺힐 수가 없어요. 결과가 맺힐 수가 없어.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수맥이 있는 데를 파야 나온다. 깊이만 파면 다 수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데는 아예 없습니다. 더 열심히 파면 뭐가 나오느냐? 마그마가 나온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용암이 나온다. 그래서 무대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사상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는 다 개구라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명확한 구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오류예요. 오류. 그리고 그 오류를 누가 범했느냐? 구마라집이 범했느냐? 아니에요. 구마라집은 정확하게 번역을 어느 정도 이상 해냈어요. 현장도 번역을 어느 정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오류를 범한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자기식으로다가 그냥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담바라처럼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그래서 뭐 부처님 몸에 뭐 우담바라가 핀다는 둥, 뭐가 핀다는 둥. 부처님 몸에 우담바라가 핀다는 얘기가 뭐가 똑같으냐면 부처님 몸에 튤립 폈어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생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가 빚은 참극이죠. 오늘은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사상에 대한 거를 왜 이런 논점들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왜 금강경에서 이게 핵심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에 대한 겁니다. 사상 비판.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 뭐 이래가지고 금강경에서 늘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대목이기도 하고요. 금강경의 핵심인데 핵심을 착각해요. 덕분에 금강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금강경이 원래 중요한 경전은 아니었고 금강경은 반야부라고 하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방 쪽에서 유행하던 반야사상 중에서 이제 한 권으로 뽑혀서 이제 조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저걸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사람은 오조 홍인대사예요.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이때쯤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선종이라고 하는 게 초조 달마, 이조 해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 뭐 이렇게 가는데 초조 달마하고 해가가 중심으로 삼은 경전은 사권 능가경이라고 하는 스리랑카랑 관련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능가가 그 스리랑카의 랑카거든요. 그래서 사권으로 된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셨다라고 해서 이 능가경을 가지고 중심으로 삼았었고, 그리고 삼조 승찬대사는 이게 약간 정체불명에 속하는 분이라서 뭘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초조 달마대사하고 이조 해가대사는 소림사 쪽에서, 그러니까 숭산 쪽에서 살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승찬 스님은 좀 이게 정체불명이고, 그 다음에 사조 도신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은 기주 쌍봉산 쪽에 사셨던, 그래서 그게 이제 쌍봉산에 기주에 봉우리가 2개가 있어서 쌍봉산인데, 그 쌍봉산에서 한 사람은 서산, 도신 스님은 서산에 살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홍인 스님은 동산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동산 법문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선종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홍인 스님 때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심으로 삼는 경전이 이 금강경 577권, 반야부 경전 600반야권 중에서 577권째인 이 금강경, 600반야경 안에서는 능단 금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 설법을 하고 법문을 설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메인 핵심이 이 사상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금강경에 대한 번역은 구마라집본을 많이 씁니다. 근데 구마라집본의 특징이 추격과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격과 의역. 그러니까 남이 알아듣기,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쟤네가 또 암기 문화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운문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식의 노래로 말하면 돌림노래 같은 걸 계속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나와요. 그게 암송하는 데 유리해서 그래요. 노래도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이런 노래들을 보면 그 반복 멜로디가 아주 중독성이 있는 게 먹히거든요. 아무튼 인도 사람들은 운문 문화가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구조가 있고, 그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쪽 언어는 약간 담백하거든요. 한자라는 자체가 그렇게 막 반복적인 걸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외우니까 얘네가 반복을 한 거고, 글로 쓰면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 쓰면 왜 반복을 하지 못할까? 계속 반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종이값이 들잖아요. 끊임없이 그거를 다 손으로 써서도 그렇고 인쇄를 해도 그렇고 그 종이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인도도 종이 썼습니까? 인도는 종이 안 썼죠. 인도 같은 경우는 폐역경이라 그래서 피팔라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새겼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돈은, 노동력은 더 들어가요. 각 나라마다 이제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뭐 양피지, 양 가죽에다도 쓰고, 그 다음에 백사라 그래서 비단에다가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라 해서 갈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종이같이 만들어서 쓰고, 뭐 별짓을 다 했지.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양 가죽에다 쓰든 비단에다 쓰든 뭐에 대나무를 쪼개서 쓰든 뭐 나무를 쪼개서 거기다 연결시켜서 쓰든 다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해보면.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것들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줄이면 뜻이 전달되는데 그걸 100줄, 200줄로 늘려서 쓰면 그 돈 가치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문화가 발달한 데서는 길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쇄술 뭐 이런 게 발전하면 당연히 길게는 안 돼요. 근데 인도는 암송하는 문화니까 노래같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을 때 유리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으로 전래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 문화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날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구마라집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마라집은 그런 걸 정리해버리고 축약하고, 그 다음에 의미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첫째다. 원뜻보다도 알아듣는 게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뜻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한 거고, 그거는 문화권을 넘어서면 다 똑같은 고민이 펼쳐져요. 여러분들도 뭐 번역을 하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뭘 해야 되면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권에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번역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김용옥 선생이 옛날에 80년대 하버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 교수로 왔을 때 그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때 베스트셀러. 그게 김용옥 선생이 뜨게 된 이유. 80년대 그때 한참 풍미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버드도 귀할 때고, 지금은 이 미국이나 영국의 메이저 대학에 가는 게 경제력하고 더 관련된 시절인 거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참 어려운, 그때 뭐 외국 가기도 어려운 시절인데 80년대 우리가 외국을 자유롭게 나간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돼서 아마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을 나갔으니까. 저도 제법 일찍 나간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갔을 때 몇 년 안 됐었어요. 사람들 나다니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외국 자유화, 외국 여행 자유화라는 게 있었고, 그전에는 뭐 초청장을 받아야 된다는 등 뭐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거는 뭐 지금 박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노력을 한 거는 맞죠. 그래서 지금하고 완전히 판이 달랐고,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제기한 문제가 번역의 문제예요. 그때 그 유명한 책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고, 저도 그 시절에 그 책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대단하다. 그때 그 책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80 몇 년도에 본 책인데 제가 그때도 기억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발과 차의 예를 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있으면 되게 부자였었어요. 뭐 폰이라도 있어 이러면 부자였었어.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람이 길에서 목 잡고 눕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접촉 사고가 나면 명함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차를 빼준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세웁니다. 그때는 그냥 길 가야도 차를 세워. 그래서 차가 뭐 1시간도 막히고 뭐 2시간도 막히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안 빼요. 그러던 시절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접촉 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이제 어떻게 보험 처리하고 빨리 하시죠. 이래서 빨리 그것만 하고 사진 딱 찍고 그냥 빼주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목 잡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어떤 성격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뒤집어 눕고 막 별짓을 다 하던 시절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고가 대단한 사고냐? 그게 아니야. 그냥 접촉사고 범퍼 정도만 부딪혀도 그 당시에 그랬었어. 시절이 그랬었다고, 시절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사답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지 같다. 똑같은 차 사고가 나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쿨하게 하고 우리는 아주 쪼잔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 근데 김용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거기 책에다 써놨냐면 그러한 비유는 맞지 않다. 그러한 비유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열한 게 아니고 라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그 글이 좋았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미국의 차라고 하는 개념을 대등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건 똑같은 차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은 땅이 넓고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신발 정도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굳이 차가 필요가 없는데 나라가 작기 때문에 굳이 차가 필요가 없는데도 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오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가오 잡고 있는데 거기에 기스를 낸 거야. 그러면 그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차를 오래 타지도 않습니다. 오래 타는 뭐 10년 타기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차가 뭐 잔고장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창피하다가 있어요. 창피하다가. 그 가오 잡는 문화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유교 문화입니다. 뭐가 있든 없든 뭔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범퍼는 부딪혀도 된다라고 하는 충격 흡수용으로 했는데도 범퍼에 기스만 나도 우리는 범퍼를 바꾸고 차에 문 열다가 문 콕 해가지고 이렇게 찍히면 그게 문 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도 우리는 문짝을 바꾸고 이런 게 우리 지금도 남자들 중에는 많은 문화예요. 많은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차를 내 가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수단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차는 단순히 이동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만 이해한다. 마치 우리가 신발 정도 생각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차를 오래 타도 문제가 없는 거고 거지 같은 차를 끌고 나와도 되고 실제로 그런 거지 같은 차를 미국에서는 수십 년씩 차를 타기도 하니까 굴러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런 차라고 차 대 차를 번역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미국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신발로 번역해야 된다. 우리도 지하철 같은 데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발이 밟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 신발이 밟히면 그냥 그런가 이런 정도고 사과를 하면 좋고 사과를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신발 좀 밟았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밟지만 않으면 서로 이렇게 약간 짜리 보고 끝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밟았는데 큰 이상이 없나?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크게 그걸 가지고 분노해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도시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과를 하는 문화고, 좀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해서 괜찮나? 이런 정도만 딱 확인해서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서로 관계가 없죠. 그래서 김용욱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차로 번역하지 말고 차를 신발로 번역해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대등이다. 차와 차의 대등이 아니고 차와 신발이 돼야 대등이다.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차니까 이 차. 그리고 그것은 대등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약간 야만적이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걸로 척도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수단 자체, 그 다음에 인식 자체가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서 차는 가오 잡는 거고 재산 가치의 거의 1호입니다. 그 당시 차 가격이 집보다는 쌌지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비쌌어요. 집값에 아마 지금 재화 가치보다, 지금 차의 재화 가치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 당시에 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매일같이 세차를 하고, 그 시절에 차가 너무너무 그게 뽀대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김용욱 선생의 발언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래서 차를 신발로 우리가 번역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관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도 세워주면서 번역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같은 단어기 때문에 같이 번역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산이다. 근데 그 말이 맞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차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차, 마시는 차. 마시는 차. 중국에 가보면 차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 우리가 진짜 못 살 때 어떤 외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충격을 준 거 말고 지금같이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이 안정이 된 이후에 커피가 준 충격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러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커피가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생각해보면. 그 전에 커피라고 하는 거는 뭐 삼박자 커피라든지 약간 달달한 커피가 주류였었고, 그게 그래서 전에 그런 사기가 있었잖아요. 저 맥심에서 그 사기친 맥심 커피 믹스를 먹어보고 동서식품이죠. 커피 믹스를 먹어보고 미국의 바리스타가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는지 몰랐다. 나는 그런 얘기가 보도에 나왔을 때 저거는 100% 사기다. 나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그렇게 좋으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왜 안 만들겠어? 그거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그냥 섞어서 섞는 기술이고 그 맛 몇 번만 보면 딱딱딱딱딱 해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도 안 먹었어요.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아메리카노도 안 먹었었어요. 그냥 에스프레소야.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커피는 에스프레소야.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지금은 유럽에 가도 스타벅스가 있고 아메리카노가 있고, 제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메리카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때 서유럽 패키지 여행 갔다 온 분 중에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커피를 했는데 커피가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눌러서 우리식으로 거의 한 컵을 만들어서 먹고, 이게 너무 쓴데 뭐 이러다가 그날 날을 샜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한 5잔을 해서 먹은 거지. 에스프레소가 요만큼씩 나오잖아요. 진짜 에스프레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처음 에스프레소 본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뭐 병아리 눈물만큼 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적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었을 때 그 성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에스프레소 처음 먹고 깜짝 놀랐었던 얘기가 있다니까. 그렇게 생긴 커피집을 처음 갔어. 그때 처음 생겼을 때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가에 살살살 그런 게 생기고 있을 때야. 지금 이제 커피 전문점이지. 그전에는 그냥 이것저것 다 파는 데였었고 커피 전문점이 처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스님하고 거기서 만나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니까 메뉴판에 너무 메뉴가 많은 거야. 그리고 한글로도 옆에 써 있는데도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겠어. 처음 가보니까 그 차이를 못 느끼겠어. 그래서 뭐 카라멜 마키아또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으면 아니 처음 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한글인데도 한글이 전혀 아닌 거지.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어.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어. 쪽팔리잖아.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랑 그 스님이랑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비싼 거. 일단 비싼 걸 시킨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게 좋은 걸 거다. 그래서 그때 6,000원짜리 그걸 시켰는데 에스프레소 투샷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스프레소 투샷이었던 것 같아. 에스프레소는 확실해. 확실하고 투샷이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잔에 요만큼 나온 거거든. 엑기스잖아. 엑기스. 야, 받는 순간 느낌이 쎄했어요. 받는 순간 느낌이 쎄했어. 마셔보니까 이게 상상했었던 커피가 아니지. 전혀 면식범이 아니고 이상한 외계인 같은 놈이 나온 거지.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 같은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쪽팔리게 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입을 대다 말다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특단의 조치를 했지. 달달하고 양 많은 걸로 한 잔 더 주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건 거의 고스란히 놔두고 그 옆에 거 마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준 게 카라멜 마키아토야. 내가 처음으로 먹은 게 카라멜 마키아토. 불과 한 4, 5년 됐죠? 지금은 거의 골목길에까지 커피 전문점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커피를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고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처해졌으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한테 특정한 차 문화라든지 이런 게 없었죠. 음료 문화가 특별한 게 없었죠.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문화 중에서 보리차 문화가 있었고, 일본에는 오차라 그래가지고 그 엽차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전통이 잘 안 맞은 거죠. 그게 안 맞는 게 이제 녹차도 비싸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자체 수급할 여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싸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보리차였었고 그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게 몰라. 제 기억에는 저게 언제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때. 왜 차문화가 나오냐면 물이 불안정해서 차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배탈이 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정로왕 같은 게 상비약이었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보리차라도 마시는 게 그냥 맹물을 먹는 지하수를 먹는 것보다 배탈률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리차가 일시에 쫙 이렇게 퍼져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본식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엽차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보리차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엽차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난로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언제나 어디 가게 같은데 들어가면 그 엽차가 끓고 있었죠. 근데 그게 정수기 쓰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서 그 문화가 거의 사라졌죠. 이제 밍밍한 생수 문화가 된 거고, 그러다가 커피가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차 문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했을 때는 차례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차를 가지고 예를 표한다. 그게 다래거든요. 다래 차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불교가 발전했을 때는 그게 있었고 조선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문화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름은 차례인데 실제로는 주례다. 실제로는 차례가 주례로다가 바뀌게 되는 거, 술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건 유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 전통이 다 끊겼죠.
차 전통이 다 끊겼고, 그래서 상시로 마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전에는 차를 놓고 당나라 때나 이런 때는 차를 놓고 입하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불교가 강하니까 술을 잘 못 먹게 되는 거고, 술을 먹는 사람도 이제 뒤에서 먹어요. 앞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못 먹게 하니까 제가 뒤에서 먹지 앞에서 못 먹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차 마시면서 계속 입하고를 해요. 그게 당나라 풍습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다방이에요. 다방. 다방. 다방이 찻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건전한 다방이에요. 지금 차 마시면서 입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하는 거고 여자도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 문화가 없다 보니까 거기 대체할 수 있는 게 별로 마땅한 게 없었고, 커피가 들어오면서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아니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무너진 문화 전통에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무너진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자나 이런 것도 들어오는 정착 기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피자, 뭐 스파게티 이런 것들도 뭐 우리한테 다 주변에 있지만 상당히 걸렸거든. 야, 이거 커피의 속도는 진짜 놀라운 식음료, 우리나라 식음료 변천사에 있어서 진짜 가장 놀랍지 싶은데, 그리고 그 가게 숫자를 보면 더 놀랍죠. 이런데도 커피집이 있다고 싶을 정도까지 들어왔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커피가 원래 이슬람에서 그 철야기도 할 때 마셨던 종교 음식이에요. 종교 음식. 그래서 아라비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아라비아인들이 먹은 아라비아랑 관련이 된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가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가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발음이 카페죠, 카페. 그래서 카페도 있고, 문화적 전통이 없는 거가 걸리면 이렇게 일순간에 쫙 넘어오기도 해요. 쫙 넘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이고 이게 변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제 번역의 문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번역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다 쳐내고 처리를 하겠다, 뜻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전에 그 차 얘기에서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차하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차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차를 이렇게 볼 때 커피 들어오기 전 얘기예요. 나는 차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차는 망할 거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번잡하고 그 다음에 가오 잡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도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먹혀요. 한국 다도하는 분들한테. 다도하는 분들은 마치 저기 일본 다도 스타일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막 가오를 잡고 막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뭐 옷을 차려입고 번잡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싸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화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백 원부터 시작해서 몇만 원까지. 커피가 그렇게 가는 거죠. 호텔 커피 마시면 몇만 원이고, 자파닌 커피 마시면 200원, 300원이고, 그렇게 해서 위아래를 다 조져서 가야 되는데 차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나마 커피가 힘을 못 쓸 때는 차가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커피가 들어오니까, 게다가 커피하고 차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차는 약간 청국장 같은 거예요. 처음 마셨을 때 입맛에 딱 붙어요가 아니고 좀 먹어보면서 맛이 길이 드는 거고, 커피는 향이 강하고 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딱 마시면 이거는 개운한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연 확장 속도가 훨씬 빠르죠, 커피가. 그건 마셔보면 알죠. 차는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게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거지도 차통 갖고 다닌다. 그러니까 차가 최저부터 최고까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차로 계속 중화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지라도 당연히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물에는 석회 성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차를 마신다고 해서 석회 성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석회가 누적돼요, 몸 안에. 단 배탈이 덜 날 뿐이야. 그래서 중국 가서는 차 마시면 안 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절대 차를 마시면 안 돼. 중국 많이 가는 사람들 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절대 식당에서 차 안 마셔.
차 안 마셔. 왜? 석회가 누적돼. 석회 누적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통통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 중국 사람들이 손발이 이렇게 통통한 이유가 석회가 누적돼서 그렇고 그게 불상에 영향을 미쳐서 부처님도 손발이 통통해졌다. 불상에서 부처님이 손발이 통통해졌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조금 며칠 먹는다 그래서 크게 해댈 거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석회는 배출이 안 됩니다. 배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자꾸 한국 사람들은 이 차는 우리 차하고 중국 차하고를 자꾸 대등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등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의 차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커피보다 더 외연이 넓은 거고 한국에서의 커피보다 지금 외연이 더 넓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차는 굉장히 고급 문화였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차 문화가 거의 단절된 거고 거의 이제 사요나라 했지 끝나가는 거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고 해서 절대 같은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불교에는 다선일미라는 게 있어요. 다선일미. 차하고 선은 차하고 명상 이 선은 한 맛이다. 한 맛이다. 근데 그게 청아하고 고고하고 이런 맛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석을 그게 진짜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거기서 차라고 하는 거는 일상다반사. 그러니까 그냥 아주 흔해 빠진 거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 같은 거다. 이런 식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진짜 쉽고 우리 삶과 유리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그거를 청아하고 고고하고 멋스럽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기품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역의 문제거든. 그래서 조주 스님 얘기에도 있어요. 끽다거라고 조주 스님에게 누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오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차나 한 잔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끽다거. 차나 마시고 가라. 그게 끽다거라는 거거든요. 끽다거.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운치 있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산사에 딱 왔으니까 이렇게 탁 차를 주나? 이렇게. 근데 중국의 그 조주 종심원, 조주가 살았던 데가 조주에 살아서 조주 종심 스님이에요. 조주라고 하는 지역에 종심사라고 하는 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절을 만드니까 자기 이름하고 결부가 된 거고요. 마치 매월당 김시스 받듯이 매월당 자기 집 건물 이름이거든. 그렇게 태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운치 있게 보는데 중국에는 산도 없고 그렇게 산사가 대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가 힘들게 가르침을 구하려고 왔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냉수 먹고 속 채려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일상을 벗어나서 또 다른 뭔가 대단한 게 있는지 알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게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가. 땀 흘렸으면 쓸데없이 땀 흘렸으면 야, 물 한 사발 줄 테니까 그거나 한 잔 마시고 가. 그런 의미예요. 일상과 유리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 조주차, 끽다거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가르침을 구하러 왔으니까 성철 스님 당신을 만나려면 3000배 그건 선의 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는 선의 정신이 아닙니다.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선의 정신이에요.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깨달음이고 다 진이고 그 다음에 뭐 수초작주 입적해진 저는 수초작주 입적해진도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되면 다 깨달음이 그런 식으로 그게 임재록에 나오는 말인데 임재록에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처작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진정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게 임재록에 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에서 일하다가 저 들어가가지고 저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럼 물 한 잔 주고 그런 정도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요즘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길 가다가 뭐 집배원이나 이런 분들이 길 가다가 더우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이게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참 또 시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걸어가다가도 되게 힘들고 땀나고 이러면 그냥 아무 집이나 벨 눌러서도 안 그러면 그냥 해서 사람 있으면 그 물 한 잔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 물을 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또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길 가다가 아무 데나 가서 참 세상이 좀 그래요.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인심이 사나워졌다.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참 이런 것도 또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 나이 든 사람이고 꼰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현재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늙은 사람, 과거 얘기만 더럽게 하는 사람.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좀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살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그래서 중국에서 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냉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차래도 우리식의 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용옥 선생은 미국 차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번역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거는 번역 주관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 이러는데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저건 인도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중국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게 아트만이거든요. 아트만. 근데 저게 언제부터 저런 식의 착각을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삼국유사에 보면 자장 스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문수보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 못 만나고 갑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상이 높아서 높은 놈은 나를 못 만나 이러면서 가버린다고. 근데 마치 그게 아상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는 아트만, 영혼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도 사람들의 두 가지가 있어요.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영혼에 실체가 있는 윤회가 있고 실체가 없는 윤회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윤회가 불교 윤회고 그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실체가 있는 게 힌두교 바라문교예요. 힌두교 바라문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이 영혼에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원 전후에 있었던 네 가지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다른 외도들, 저것들은 불교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나 이슬람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문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대. 그래서 아상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만이 없어야 된다. 아만이 공부하지 않아야 돼. 하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아상이 없는 거래. 야, 내가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게 인간이냐?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요? 그럼 무정물이에요. 이런 책상 같은 거.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지.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예불문에서 개향, 정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이라고 하는 해탈에 대한 관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이에요. 깨달음까지도 그것을 인지하는 또 다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생각도 없어야 되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오분향은 그러면 이 동네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저거는 오분법신이라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었던 부처의 가르침인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생애도 보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진짜 깨달았나에 대한 재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율장이나 사분율이나 저 남방의 빨리율에서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재인식 부분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인도식 사고도 맞고,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관조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를 재인식하는, 관조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함몰하는 것,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게 실체성이 존재하는 것, 윤회에 있어서 실체성이 존재하는 것. 저게 바라문교, 힌두교에서 가장 대표적 교리예요. 대표적 교리.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아트만 계열입니다. 어떤 실체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윤회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대. 인간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윤회는 그냥 집어치고, 윤회는 복잡하니까 그냥 집어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실제로 태어났을 때는 전생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만 깔려 있고 이 세상에 특별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대. 그런데 그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몇 년 흘러가면서 이게 눈 쌓이듯이 사부작사부작 쌓여가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예 이러면서 쉽게 순응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지만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도 이제 무슨 시어머니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딴 사람이 야 이러면 저게 한번 하자는 얘긴가 나랑 한번 해보자는 얘긴가 왜 그따구로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그건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내 남편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내 자식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갑니다. 내가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주변을 다 호령하는 거고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 IMF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절당이 났어. 그러면 발언권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대기업을 크게 하나 하고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 행사에 갔어. 그러면 내 이름부터 불러주는 거고 그러다가 IMF 와줘가지고 완전히 다 거덜났어. 그러면 행사에 가도 이름도 누구도 안 불러줘. 그게 인사하는 순서가 전부 다 서열 순서거든요. 행사에서 인사하는 순서가. 그런 거하고 똑같지. 그때마다 내 기준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실체가 없이 그냥 변화 속에서 나라는 것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흐름으로서 인지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아트만, 이 힌두교 쪽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실체가 핵이 있다.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은 바뀌지 않고 계속 상속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유심이 있다. 핸드폰은 바뀌어도 유심은 안 바뀐다. 이게 아트만설이에요. 불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다 필요 없고 실제로는 그것도 다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게 항상 고정된 게 있냐? 라고 얘기하면 불교예요. 그게 차이가 있냐?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실체가 항상하다라고 하는 건 유신론적인 겁니다. 신이 항상하기 때문에 그 실체도 항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하기만 할 뿐이야 라고 하는 건 현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제가 잔소리를 해볼 필요성도 인지는 하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참 저도 번뇌가 많습니다. 이게 아마 구마라집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 번역을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뭐 이러면서 번역을 했겠지.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과학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라 할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정답이에요.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불변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법, 상법 이런 거 다 불변이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불변이죠. 불변이죠.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재개정되죠. 그리고 어떤 거는 폐지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특소세라고 생각해봐. 특소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이 뭐였냐면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가치, 그러니까 돈이 비싼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있는 놈에게 좀 더 뜯어내겠다는 정신으로 매긴 게 특별소비세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뭘 넣냐면 에어컨 같은 거. 에어컨이 예전에는 있는 집에만 있었고 가보면 있는 집에만 있는데 틀지도 않았어. 전기료가 비싸다고.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이 그냥 원룸 임대 내주는데도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은 그런 시절이잖아.
그런 게 안 갖춰 있으면 원룸이 나가지도 않아. 원룸 살 정도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원룸 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에서 보면 특소세에서 당연히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도 예전에 특소세 품목이었는데 지금도 자동차가 특소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내요? 언젠가는 바꾸겠지,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은 자동차가 예전같이 귀한 시절이 아니고 집에 어떤 집에서는 두어 대씩 있는 집도 있고 우리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차등을 줄 수도 있죠. 뭐 배기량 cc 기준으로 아니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특소세를 매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차들, 뭐 1억 이상의 차들은 특소세를 매기고 그 이하 차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으로 푼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고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소세라는 개념은 유지될 수 있어도 그 안에 품목들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 바뀌어가는 것 자체가 특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관은 나라고 하는 건 뭐냐? 신제품하고 똑같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제품은 뭐냐? 신제품은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신제품은 없습니다. 왜? 신제품은 사는 순간의 구제품이거든.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격 비교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신제품이 매일 나옵니다. 그렇게 매일 나오는 그 변화 자체를 신제품이라고 하는 거지 그 외에 또 다른 신제품이 있는 거냐? 메이커 자체가 신제품이냐? 그런 건 없지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계속 쌓여가고 이것을 나라고 할 뿐이다라는 게 불교의 영혼관이에요. 자아관이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으로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대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연기법이에요. 관계성.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위치가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하고 있을 때는 부모야. 그러니까 무게를 잡아야 돼. 그런데 내 부모랑 있을 때는 나는 또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꼭 내가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애교를 부려줘야 될 수도 있어. 60 먹은 사람이라도 80 먹은 부모님이 근심하면 아유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알랑알랑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부모니까. 근데 그거를 자식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미쳤지. 그럼 그 사람이 바뀌었느냐? 바뀐 건 아니지. 관계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규정되는 거예요. 자식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안 그러면 친구하고 안 그러면 가게에 가면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손님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뭐 별로 뭐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실체가 없고 계속 바뀌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해진 어떤 실체가 있어서 핵이 있어서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신론적 관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뭔가가 있어요. 안 바뀌면 사람이 진짜 안 바뀌는데 뭐하러 노력하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팀들이 불교에서는 가장 나쁜 놈들이야 라고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아트만이고 이건 바라문교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영혼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주장하는 놈은 불교가 아니야. 그게 아트만에 대한 비판이에요. 인상이라고 하는 게 보트가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트가라가 불교 안에 있었던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어요. 부파불교 시절에. 독자부. 걔네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인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걸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끼들은 부불법에도 불교에 붙어있는 외도야.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예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색깔이 다르면 사람이 혼동을 안 해. 근데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가장 싫어한 집단이 있죠. 그게 신천지.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잠식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맹자에도 그 말이 나와. 사이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다르면 사람이 혼동을 안 한대. 근데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주색은 붉은색과 비슷하면서 아니다. 그래서 더 싫어한다. 군자는 저런 걸 더 싫어한다. 다를 거면 아예 다르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있고 여기 파란색이 있으면 사람이 혼동을 안 해. 근데 비스무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가? 이렇게 해서 그걸 착각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정법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 얘네 더럽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교팀 안에도 이 외도,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2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2단. 2단 4종류, 대표적 2단 4종류. 금강경이 유행할 때 유행하고 있었던 대표적 2단 4팀. 그 중에 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 학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사람과를 더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이 사트바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해석하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미친놈들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물도 그냥 동물이 아니고 뭐 아메바 같은 애들, 그런 애도 아마 나라는 생각은 있을걸? 무정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정물이 되는 게 깨달음이냐? 그러면 바위가 깨달음이냐? 깨달음 얻어서 너 바위 될래?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실체에 대한 비판인데, 이 사트바 유정, 번역하면 유정인데 유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게 사실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걸 목숨 걸고 찾으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정도 영상 찍으려고 저기에 목숨을 절대 안 겁니다. 절대 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수자상, 이게 수로도 번역하고 명으로도 번역해요. 목숨 명자로도 번역을 해요. 명자상 이렇게도 번역. 이거 자인학교입니다. 찌바라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 이거 팔정도에서 번역할 때 정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직업 이렇게 하는데, 올바른 직업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지바예요, 지바. 그래서 이거 자인학교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안에 독자부, 그 다음에 자인학교, 이거 외도들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세력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게 어떤 세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지비카교인지 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대승불교의 반야 공사상과 대립하고 있었던 가장 유력한 4명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씹는 거냐면 이것들은 또라이예요 라고 씹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 라고 씹는 거야. 그랬는데 그거를 구마라집이 이렇게 번역해 줬더니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지. 아무리 사람이 다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구마라집 당시에 그게 AD 300년대입니다. 300년대에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 거의 없었다. 특히 귀족들. 진시황 같은 사람이 불사약 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면 영생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안 그러면 저 구글에서도 지금 영생에 대한 연구를 해서 곧 그게 해결될 거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안 죽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근데 그럼 그 당시 귀족들은 전부 다 이 사상 중에서 하나는 없는데? 수자상이 없는데? 내가 권력자야. 칠할 때까지 하고 안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내가 오래 산다는 생각이 그 사람한테 있겠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 한무제 같은 사람한테 야, 난 참 오래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야? 4분의 1은 먹고 들어가? 귀족이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구마라즙이랑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후대로 내려오면서 원어에 대한 이해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알도 살도 못하는 걸 신도들에게나 스님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지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너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덜 깨달은 거야. 야, 씨,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깨달은 놈이 어딨어.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깨달음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었다니까.
그럼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지그들이 이해를 잘못한 거야. 이게 부처님이 얘기한 거고, 그러면 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야씨, 그러면 돼지는 이거는 먹고 들어간다. 사람이라는 생각은 없다. 돼지는. 그래서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오해입니다. 근데도 이거가 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절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은 핵심인데 글자가 너무 쉬웠던 거야. 이게 차라리 구마라집이 어려운 한자를 썼으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번역하기가 좀 어렵게 해놨으면. 근데 이게 너무 다 글자들이 쉬워요. 사람, 중생, 목숨, 이건 다 사람들이 기본으로 알거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근데 이해는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야, 오래 산다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야, 그럼 내가 중생이지. 그럼 나는 돌멩이냐? 당연히 중생이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고 하지 뭐 홍길동이야? 이런 비판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없는 게 진짜 부처님인가 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한자를 어렵게 번역을 해놨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유행도 못했지 싶어. 근데 한자마저도 쉬우니까 그냥 개나 거리나 다 저 얘기를 해. 그러니까 틀린 게 틀린 거를 계속 반복하고 복제해내는 거지. 더 웃긴 건 큰 스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큰 스님들 법문할 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동. 아상을 내려. 뭘 하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죠. 큰 스님들도 사실은 예전같이 해야 돼요. 예전에는 교종, 선종이 있어가지고 선종으로 깨달은 분은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교종으로 깨달은 분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겹쳐질 수가 없거든.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튀는 게 아니에요. 뭐 모르는 개념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행복 개념이에요. 행복 개념. 내가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거지. 내가 깨닫고 나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뭐 전기차를 개발하고 뭐 우주 스페이스 X를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지식이 만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칩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 백과사전 같은 게 쫙 들어오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하고 열애를 제외하고 사리불 지혜의 16분의 1에 미치는 놈도 없다. 그건 1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상투어고 그건 게임이 안 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발 벗고 따라와도 절대 못 따라온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게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 넘어서 신들까지도. 근데 사리불 얘기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리불이 잉태되자 사리불 어머니가 겁나 머리가 좋아졌다. 왜? 사리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주리반특은 어머니가 길에서 이게 갑자기 산통 느껴갖고 나타가 잘못해서 이게 아마 충격받아가지고 머리가 약간 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머리가 탁 튀어가지고 언제로 돌아왔느냐. 계속 반편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거는 팔자요. 전생에서 그냥 타고난 거예요. 저도 기억력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공부법을 만들어내고 기억법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었잖아.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그런 고민들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을 빠지시면 안 돼요. 저분이 선수행을 오래 했고 참선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져서 지견이 생겼을 거야.
일머리 같은 건 생길 수 있어. 일머리나 판단력은 생길 수 있어. 그건 직관적인 거거든. 그거는 깨달음하고 관련된 영역이야. 하지만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불어를 잘하고 한 번만 보면 막 다 외우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교 경전은 딱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안 돼요. 깨달음 얻는다고 한자가 보일 것 같아? 갑자기 한자 못 읽던 사람이 한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선방에서 한 소식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영어 책을 보기 시작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런 판단은 완전히 다른 판단이에요. 다른 판단. 그리고 이 사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외도들 비판이고 불교가 나쁜 놈이라고 씹고 있는 거지 너네가 이렇게 돼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 함정에, 이 싱크홀 같은 함정에 빠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상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같은 반야부 계열이거든요. 거기서 반야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게 실체가 없다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변화와 흐름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 마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귀납적으로 해서 발전해가는, 실체가 없는 그 자체가 과학이죠. 우리 아까 그 법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유 인력이 진리였어.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그게 또 진리로 또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자역학이야. 그래 계산이 안 떨어져. 그러면 그게 또 그런 거고, 또 100년이 흐르든 50년이 흐르든 또 다른 놈이 무언가 양자역학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그 자체가 진리인 거지. 그리고 그게 그러한 변화 자체가, 그러한 변화에 집중하는 게 불교지. 딱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뉴턴은 맞고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이런 놈들은 다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건 맞고 그 나머지는 다 틀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계열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계열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설명이 쉽지가 않아. 인도 사람들은 차라리 이 설명이 쉬워. 이건 인도 문화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별 생각도 없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의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렵지. 게다가 이런 아모틱하게 번역을 해놓고 글자까지 쉬운 바람에 신도도 헷갈리고 스님들도 헷갈리고 지금 에브리바디 다 헷갈리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네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책들에 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다 알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게 유전된다는 건 진짜 놀랍죠. 삼처전심에서 염화미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염화미소가 구라라고 밝혀진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법상에서 염화미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깝깝하지.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게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냥 사전에, 불교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지. 억장이 뭐예요? 억장이.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에 반야신경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